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오늘은 회복 탄력성 책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파트 1에서는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 파트 2에서는 나의 회복 탄력성 지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회복 탄력 첫 번째 요소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파트 4에서는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요소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마지막 파트 5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먼저 파트 1의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 오늘은 그 싱크와이즈라는 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역경을 극복한 힘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은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다 하고 정의를 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자가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거든요. 제가 먼저 서울대 이상묵 교수의 경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렸습니다. 소품샵 사장이 꿈이었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으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전신 장애를 극복하고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아가는 과학자가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묵 교수를 이성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과학자가 연구회의를 주재합니다. 특수장비를 통해 입김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이고 음성인식으로 논문도 작성합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연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구 내부에 대한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구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진화해서 결국에는 2억 년 뒤에 다시 소멸되는가. 아버지의 권유로 해양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상묵 교수. 지난 92년부터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양 연구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해양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003년부터는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해양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교단에 섰습니다. Because I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tudy with Professor Lee and in Korea. I hear from a professor in France and in England, and he has great experience and he could teach me a lot. And I think since 3 years I'm here in Korea, yes.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던 이 교수는 2006년 미국 지질 탐사에 나섰다가 불의의 차량 전복 사고로 척추가 손상됩니다. 목 아래로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은 이 교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학자는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과학자의 평생 업무고 또 그렇기 위해서 평생 훈련을 받아왔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오히려 자신에게 더 많은 도전의 기회를 줬다는 이상묵 교수. 해양 지진파 관측을 통해 네, 여러분들 이상묵 교수의 경우 예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여기 공통적으로 사업가 유춘민 씨도 그렇고 사업가 김동란 사례도 그렇고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들은 역경을 극복하기 때문에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은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상묵 교수처럼 본인의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거, 그게 회복 탄력의 정의라고 여기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미 멀리먼스라는 그 외국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the only true disability is a crushed spirit. A spirit that's been crushed doesn't have hope, it doesn't see beauty, it no longer has our natural childlike curiosity and our innate ability to imagine. If instead we can bolster a human spirit to keep hope, to see beauty in themselves and others, to be curious and imaginative, then we are truly using our power well. 네, 외국의 사례 에이미 멀리스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경에 이 대처하는 모습들이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트리사 휘에이, 조엘린 인데스 경우, 그리고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경우, 이 모든 케이스가 다 마찬가지로 역경에 대처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회복 탤런트를 발견하다 세 번째에서는 이 다니멜 캐니만 교수의 대장 내시경 실험으로 발견하는 회복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거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A그룹 환자들은 평소대로 대장 내시경 검사 끝나자마자 대장 내시경을 바로 제거를 한 거고요. B그룹 환자들은 대장 내시경이 검사가 다 끝난 후에도 내시경을 즉시 제거하지 않고 한동안 놔두었다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통제의 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고요. 그리고 환자 A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B그룹은 통증의 강도고 마찬가지로 시간, 그리고 이제 이 환자 B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경험자와 기억자를 얘기하는데 이제 A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자아로 봤을 때 고통이 짧으니까 이 B그룹에 비해서는 짧게 받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후에 고통과 그 또다시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는 놀랍게도 이 B그룹이 검사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덜 고통스럽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기억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회복자를 발견하는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것도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디냐? 카우아이 섬이라고 저기 하와이 서북 쪽에 있는 잘 보존된 섬이에요. 이 섬의 특징은 뭐냐? 사회적 부적응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의 숫자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1955년에 한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계속 추적 조사를 합니다. 얼마 동안? 무려 40년간 합니다. 어떤 요인이 사람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부적응자를 만드냐, 이거였는데 봤는데 상당수가 진짜 소년원 가 있고 학교 안 다니고 비행 청소년 돼 있는데 걔 중에는 전교 1등한 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는 빼자. 멀쩡하다 못해 중상 이상이야, 얘도 이상하다, 얘도 이상하다. 안 망가졌네. 빼다 보니까 안 망가진 애들이 무려 72명이 생긴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201명 중에 72명. 이거 영어 망해. 큰일 났어요. 처음 원래 연구 목적 180도 바꿉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안 망가졌을까? 72명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어렸을 때 1살, 2살, 3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 아이들을 무조건 지켜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72명의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 조건,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능력. 요 두 가지, 이게 핵심 요소입니다. 마이클 전교 1등 하던 걔는 엄마 16살이고 아빠 19살이에요. 엄마가 애 버리고 섬을 떠나버려요. 엄마가 자기 버렸다는 거 알아요. 아빠도 애 잘 안 봤어요. 애를 지켜준 건 누구냐? 할아버지였어요. 마이클 손자를 눈물겹게 사랑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답이 뭐죠? 사랑이죠. 그 끝에 소설 결론을 꼭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요즘 말로 패러프레이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된 다음에는 달라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 다음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분이 네, 그 하와이 섬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 이 저자인 김주환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는 영상인데요. 결국 이 하와이 섬에서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 탄력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발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 능력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게 점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회복 탄력 지수는 얼마인가 해서 이 회복 탄력성 지수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책에서는 나의 회복 탄력 지수를 KRP53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항을 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에서는 회복 탄력성과 높은 사람과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제 실수를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뭐 여기 내용들은 다 여기 그 목차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떻게 나의 뇌에 회복 탄력을 높일 수 있은가 해서 행복을 내 생긴 연습과 뒷셈 미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나타나는 웃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이 미소를 지을 때는 광대뼈와 입술 가장자리를 연결하는 협골근과 입술 가장자리의 구륜근을 주로 사용하지만 진짜 웃음은 다른 근육과 함께 눈 가장자리 근육인 알륜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19세기 신경심리학자 기온 뒷셈의 이름을 따 진짜 이름을 뒷셈 미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뒷셈 미소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에서 1960년에 캘리포니아의 밀지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대상으로 우선 졸업 앨범 속 사람들 표정을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 50명의 졸업생은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어 눈이 발달이 모양이 되는 환한 뒷셈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겠죠.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 43, 52이 되는 해에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삶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한 실험이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한 긍정 미소를 지은 뒷셈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에 훨씬 더 건강하고 병원에 간 횟수도 적고 생존율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당연히 이혼율도 낮았으며 평균 소득 역시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해 같은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 중 뒷셈의 미소를 지은 여성이 훗날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이 밝혀진 거죠. 이 연구자들은 통지변으로 매력도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 체크된 매력도는 우리가 이제 얼굴이 이쁘고 뭐 안 이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들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나타났답니다. 젊은 날 한순간의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뒷셈 효과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이 뒷셈 미소의 예고요. 아래 사진이 인위적인 미소의 예인데요. 보시면 이 눈꼬리가 이 반달고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입꼬리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있고 환하게 잇몸이 올 정도로, 그리고 이 광대뼈,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음 하나로 이 정밀 분석을 통해서 10년, 20년 뒤에 삶이 바뀐다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거울 앞에서 뒷셈 미소를 활짝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뒷셈 미소의 비밀로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눈웃음이라든지 광대웃음이라든지 입꼬리 올라가는 거, 뭐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입에 안쪽으로 깊숙이 넣고 이렇게 이빨로 살짝 깨물면서 연습하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뒷셈 미소,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음을 짓게 되면 결국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이게 뇌로 기억을 된다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3에서는
자기회복성의 첫 번째 요소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을 이해하는 힘, 자기조절 능력에서 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충동을 통제할 줄 알고 원인을 분석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하버드 가드너의 경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하워드 가드너의 경험 같은 경우는 다중질은 이론에 발견을 했는데요. 이분은 냉정하게 이런 말 하네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IQ가 절대적으로 했을 때 이분이 했던 말이 IQ와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도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부분 IQ가 높으면 성취를 이루리라는 믿음이 굉장히 팽배했겠죠. 그건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 사회에도. 근데 중요한 건 이 IQ와 성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하면서 다중이론의 그 8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시각, 신체, 뭐 자기 이해 이능, 대인지능, 자연지능, 음악지능 하면서 특히나 이제 자기 이해의 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거죠.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그래서 감정 조절력, 긍정 정서의 향상 효과라고 해서 저는 이 긍정적 정서 향상 효과에서 노래 한 곡이 있어요. 평정심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한번 되시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아, 참 진짜 이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자리를 펴네. 오늘 하루 어땠냐는 너의 물음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아침에 기쁨을 보았어.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도 없이 스치고 분노와 허탈감은 내가 너무 좋다며 돌아오는 길 내내 떠날 줄 몰라.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눠지 못해 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 울먹이는 달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내일은 더 나을 거란 너의 위로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눠지 못해 비틀비틀비틀비틀비틀거리네. 울먹울먹 울먹이는 달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겐 너만한 친구는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의 품을 그렸어.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긍정적 정서 효과가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노래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 사탕의 사탕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딱 거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고정성에 극복을 할 건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지 말고 즐겨라 해서 충동 통제력이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몰입하는 거. 이건 뭐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인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고 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 너무나 뭐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러면서 이제 원인 분석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ABC, 인간은 이야기로 살아가는 동물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또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이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하와이 카우보이 섬에서 있었던 일에서도 결국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 능력이 있었던 거.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삶, 대인관계 능력 해가지고 마음의 후원자 필요할 때 아까 말했던 이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대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 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요건 제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영상의 주인공을 보시면 제가 정은경 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오늘은 신뢰감을 주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 기억하시나요? 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이분의 브리핑을 보면 엄청 신뢰감을 주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분을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은 정말 의사소통, 신뢰감을 주는 사람 중에서 아주 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이분의 외모 기억하시나요?
백발의 그 노인처럼 처음에 나올 때는 머리가 염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염색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태도는 굳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태도 정말 찐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실제 이분은 주 200시간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본인보다 같이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진료진들을 더 걱정하고 아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겸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브리핑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 다 한번 해보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이 실력이 꾸준함에 있더라고요. 질병관리센터장을 2015년부터 역임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실력으로 인정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들 우리 흔히 대화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오버 좀 하지 마. 6버 하지 마. 7버 하지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분의 브리핑하는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깔끔하고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절제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말만 딱 정보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절제. 그게 신뢰감을 주는 의사소통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네, 학습입니다. 여러분들 CDC라고 미국 질병본부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의 한국 그 감염증 사례에 대해서 논문을 기재했다고 합니다.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꾸준하게 학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나눠주는 이 학습력, 이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이 신뢰감을 주는 의사소통에 아주 적임자인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도와 겸손을 통해서 시작을 아주 부드럽게 실력과 절제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학습을 통해 꾸준한 관계질을 높일 수 있는 정우경 본부.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통을 능력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상대 호감을 끌어내는 대화에서. 그래서 결국 소통은 기술이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차원에 대해서 관계적 이야기와 유지 차원, 그리고 이제 소통 불안 극복하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오늘은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걸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덕분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서 의미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생활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해요. 남자친구의 화를 제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남자친구는 집요하게 저의 말을 물고 늘어지거나 기분이 상해 침묵으로 입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말 한마디도 없이 냉담하게 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도 없는 내가 미안해 라고 한 적도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끼리 가까워지면 이 감정의 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이 녀석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나쁜 감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밀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죄책감, 두려움, 불안이라는 좀 불쾌한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2개의 감정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끈을 자르기도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나쁜 감정은 굉장히 좀 끈질긴 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오래된 감정, 이 안 좋은 감정은 굉장히 단단히 끊겨 있다 보니까 엮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꼬여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리디우스의 매듭과도 같은 거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우레아 수도 고리디움에는 고리디우스의 전차가 있었는데 그 전차에는 매우 복잡하게 얽힌 매듭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사람은 온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지만 너무 복잡하게 얽혀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서슴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시 다들 아시죠?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린 이야기죠.
이 감정으로 얽힌 인간관계가 고리디우스의 매듭인 셈인데요. 결국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이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 문제, 이 관계마다 다르겠지만 위와 같은 이렇게 오래된 감정에 얽히고 꼬여있는 관계는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이 고통과 악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감정사슬에 꼬여있거나 지금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아래 질문을 2가지를 던져볼게요. 그 질문에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단칼에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까운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결정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간다고 느끼는가. 두 번째는요, 상대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느끼면서도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마냥 미루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대인관계, 이 사례를 통해서 아마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떤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오래된 인연으로 그게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악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소통 불안을 극복하는 거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를 표현하는 2가지 길, 그 두뇌의 거울신경계. 그리고 이제 3번째, 공감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청하는 훈련을 해라 하면서 공감 능력의 마음이론, 역사의 능력, 경청시 도움이 되는 4가지 스킬, 공감 능력의 남녀 차이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칼 로저스 심리학자에 대한 경청에 대한 정의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듣는다는 것은 단어나 생각, 감정, 개인적인 의미, 심지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 밑에 깔려있는 의미까지 듣는다는 뜻이죠. 때때로 나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메시지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 아래 깊이 파묻혀 있는 인간적인 절규를 듣기도 합니다.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경청, 송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F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사실 듣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귀로 듣는데 머리로 많이 해석을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는 팩트 캐링 기법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하면서 한두 줄로 요약하면서 사실만 듣는 훈련. 이게 두 번째는 필링, 감정 듣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만 듣다 보면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화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감정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화자건 청자건 같이 그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자의 감정을 캐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 핵심 듣기인데요. 가끔 우리가 친한 사이끼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친한 후배들이나 동료들이나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심 듣기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사실과 감정까지 알아듣다 핵심 질문이 있어요. 핵심 감정이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 질문으로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의할 거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레진자 NO! 네. 귀로 듣는 거지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뭐 가슴으로 들으면 더 좋겠지만 머리에서 귀로, 네. 그리고 지레진자 이럴 거야. 그런 예측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3F 사실, 감정, 핵심 듣기. 오늘부터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감에서 이제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 네, 그래서 이것도 역지사의 능력이라 해서 경청을 다 3F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스킬.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부르면서 경청 시 도움이 되는 4가지 법 해가지고 말하기, 듣기, 경청, 읽기, 쓰기에서 의사소통 4가지 요소이다. 그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청. 그래서 경청에 도움이 되는 행동 4가지. 첫 번째는 페이싱입니다. 상대의 속도와 어조에 맞춘다. 대화할 때 두 사람의 말의 속도와 어조가 유사하면 서로의 호감을 높일 수 있다. 상대가 말을 천천히 하는가, 빠르게 하는가, 목소리의 톤을 높이는가, 낮추는가에 유의하여 자신의 방식을 조절한다. 두 번째는 미러링입니다. 동작이나 자세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상대와 닮은 꼴을 취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팔짱을 끼면 나도 팔짱을 끼며 상대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따라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매칭. 미러링의 일종으로 거울에 비춘 것처럼 상대가 오른손을 들면 왼손 들기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4번째 팩트 캐리잉 기법이라고 해서 상대의 말을 따라한다. 아까 그 3F에 나왔죠? 상대방의 말 중 핵심 단어를 찾아 되풀이하며 맞장구를 치는 건데요. 감탄을 곁들이는 맞장구는 대화의 윤활유가 돼 소통을 돕는다.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말문을 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청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스킬을 제가 예전에 블로그 올렸던 걸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의 남녀 차이 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연약함을 유튜브로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인 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사회화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회된 영향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보시면 성과 관련돼서 남성과 여성으로 일단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남자다움을 가지하는 남성과 연약함을 보이는 여성과 그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죠. 가장 분명한 차이는 목소리의 크기, 높이, 생리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비언어적으로 더 표현을 많이 하고 비언어적 행동 특성을 잘 발견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비언어적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뭐 이제 이런 머릿결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이 웃고 다양한 얼굴 표정을 하고, 그리고 손, 팔 모든 부분을 비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엘버트 눕스에서 여배우 글린 크로즈는 집사라는 직업을 얻기 위해 남자로 변장한 한 여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눕스의 비언어적 버릇, 복장, 그리고 차림새가 남성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눕스의 비언어적 버릇, 복장, 이런 차림새가 어떤 비언어적 특성을 보여주는지 영화를 통해서 한번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은 비언어적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문화인데요. 우리가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네, 오케이란 뜻이죠. 대부분 미국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케이를 한 경우에는 긍정의 신호를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인증한다, 그래, 접수,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좀 더 덜 긍정적인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그 몸짓이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모욕적인 성적 유혹이라고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m 이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하지만 중동권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문화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미소를 짓는 것과 웃는 것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보편적 신호이고요. 시큰둥한 표정은 불쾌함에 대한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할지 답은 명확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공감 능력 남녀 차이에서 이 비언어적인 거로 해서 제가 영상을 예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도 있지만 문화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감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3F와 그 다음에 경청의 도움 4가지, 뭐 미러링, 백테크닉 기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공감 능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해가지고 자아확장력 해서 고토모 이용은 연속구, 긍정적 정사 자아확장력, 사회적 관계의 근본성, 자아확장의 핵심의 향상 해가지고 깊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해가지고 제가 이 매력적인 인간관계 유지하는 6가지 방법을 블로그에 올린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추어라.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을 뒤로 감추고 상대를 관심의 주제로 내세운다. 듣고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상대가 말하도록 유도하며 속마음을 비추게 해라. 상대의 말을 통해 그의 장르를 알아낸 후 그의 구체적인 욕망이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라. 두 번째는 즐거움을 제공하자. 매력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호소하지 않고 상대의 불평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불평가를 잊게 만들고 진지하고 비판 태도보다 경쾌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는 듯한 태도로 갖는다. 세 번째는 갈등을 화합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상대에게 적대감을 품게 하지 않고요. 상대가 공격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일단 뒤로 물러서는 지는 척하면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양보함에 적이 생길 리 없다. 사람들을 대놓고 비판해서는 안 되고 갈등을 스르게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가 상대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을 갖게 해라. 매력적인 사람을 시계추를 흔들면서 체면을 거는 체면술사와 같다. 상대가 편안한 마음을 갈수록 관계가 수월하고 누구나 취향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 다섯 번째, 언제나 침착하고 태연한 태도를 보이자. 매력적인 사람은 불쾌한 상황에 직면해도 침착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분노나 원한을 품게 되며 주변 사람들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매력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이다.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제일 기본은 시간 약속이다. 그래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일한다. 그래서 6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깊고 넓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6가지 이것도 한번 지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던 회복 탄력 상승을 2가지 습관. 그래서 감사하게 놀라운 힘과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 강점 발견. 이 왜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예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24가지의 강점과 부족한 여러 가지 강점을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에 보면은 연기, 제가 이제 성실성, 링크를 걸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항들이 쭉 있는데 이 문항을 뛰어나다. 보고 나 비슷한 거를 한번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관련돼서 그다음에 관련된 뭐 매일 코र्스나 새로운 이런 어휘를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면 연마하는지 이런 학교에도 내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본인의 강점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실천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꼭 강점을 탐색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회복탄력 향상을 2가지 습관에서 이 규칙적인 운동과 감사하게 놀라운 힘을 제가 그 오정근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상에 찍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기업체에서 네. 코칭과 강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그 숭실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감사일기를 언제부터 좀 시작하셨는지 아마 좀 굉장히 이제 구독자분들 궁금할 텐데. 네. 예, 8년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매일 제가 번호는 베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982일째. 2,980일. 그러니까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오늘이 이제 2020년 1월 22일이니까 1월 20일까지. 예. 예.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2,982일.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이게 오래 하신 이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하신 이유. 예.
감사 일기를 쓰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렇지. 네, 계속 그냥 저를 위해서 네.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쓰게 된 그 배경은 제가 감사일기를 처음부터 쓴 게 아니라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21일 성공하고 나니까 21일. 네. 그래서 빈자리에 뭘 좀 끼워넣을까? 감사를 끼워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그런데 거기서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불평을 안 하는 거를 21일을 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불평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카운트 1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감사일기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내가 중단하면 다시 1일로 돌아가기 너무 아깝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 역시 있었습니다. 이게 다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치가. 그래서 예. 그러면 좀 이 감사일기를 작성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한 세 가지 정도? 아니 뭐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예. 좀 있으시면 예, 설명 뭐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많은데 네. 그냥 뭐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로는 진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구나를 실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예. 상상할 수 없이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내 힘만이 아니라 어떤 그냥 감사했던 것이 또 다른 더 큰 감사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뭐 한 가지 정도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30대 초반에 간경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그게 없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뭐 약을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그냥 추측밖에 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퇴직한 이후에 기업체에서 뭐 임원들이나 팀장들에서 코칭을 한다든가 또 코칭계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인정받는 코치가 됐다라든가 지금 또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세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예전에는 그냥 꿈과 같은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또 박사학위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감사일기 쓰면서 있었던 일들이어서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예. 되게 말장난 같지만 이게 참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죠. 인식의 전환. 예,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열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뭔가 부정적인 걸 봤다면 예. 그런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예. 또 그 앞단계에서 제가 이제 불평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도 이제 또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 것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가 감사일기 통해서 인식의 전환 얻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감사라는 정의와도 좀 관련되는데 여태까지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 감사거리였는데 그것을 이제 뒤늦게 좀 깨달았다. 사소한 것도 다 사실 감사한 건데 제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건데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감사한 덩어리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첫 번째 이게 병치료까지 된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확률적으로 분명히 어떤 뭐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 증명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같은 심증으로는 충분히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좋은 점을 들었는데 이걸 이제 시작을 하려면 방법적인 게 궁금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하게 쓰는 뭐 방법이나 문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학부생 대상으로 감사일기를 한번 쓰도록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고 썼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때 불시에. 그거는 이제 미리 예견이 중간고사 시점에 그때 그때 한번 이렇게 한번 제출해봐라 해서 봤는데 진짜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 툴을 안 주신 거죠 그때는. 그쵸. 그냥 한번 써봐라. 예. 써봐라. 감사하게 쓰면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동의? 오케이.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감에 썼을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런 거 제목은 이제 감사일기니까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생김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10만 원 생김. 10만 원 생김. 네. 그것도 감사이다. 10만 생겨서. 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난 거는 뭐 10만 원 생겨서 감사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 예, 그 내용을 보지 말고 이제 형식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보다 좀 난 거는 10만 원 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10만 원이 생겨서 영화를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구나. 예.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형식의 차이는 없겠지만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두뇌로 아니면 말로 글로 쓰는 것이 그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이 자기한테 또 긍정 에너지를 더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이면 이제 감사합니다까지 더 쓰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10만 원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단어가. 근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를 봐서 또 감사합니다. 뭐 다른 뭐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서 감사합니다. 감사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형식보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대상을. 대상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생겼으면 그 생기게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든 아니면 그 덕분에 누구랑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또 나랑 시간을 함께 해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쓰면 그러니까 계속 그 10만 원 하나로 계속 파생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에게 주로 감사를 쓰는 이유가 늘 누구 덕분에 뭔가 잘 풀리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 이게 감사일기 좀 더 쓰기가 편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 내가 누구 만났지?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근데 만약에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이건 사실 저희가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닌데 지금 얘기하면 들은 게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걸 왜냐면 이걸 계속 쓰셨다는 건 분명히 어떤 그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저자에게도 감사할 수 있죠. 이게 참. 영화를 보면 그 연기를 영화 잘한 주인공. 사람에게 또 감사할 수 조연이 있고. 될 수 있고.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집에 있어도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또 있겠죠. 그게 또 감사할 수 있고. TV 보다가 TV 프로그램의 주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영화, 책, 길거리 가다가 어떤 뭐 사람, 그 다음에 뭐 내가 자주 가는 뭐 카페 주인, 뭐 같은 사방이다. 또 카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카톡. 카톡으로 연락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거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대상을 찾거나 쓰는 소재는 주변에 무궁무진한 거네요. 저는 의지보다는 좀 감정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지 그러면 뭔가 했어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게 좋잖아. 내가 감사했으면 좋잖아.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잖아.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 느낌으로 가져가면 쓰기가 진짜로 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일기 쓸 때 한 보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그런 게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약간 의무감도 있고 안 써져요. 뭐가 감사하지?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기가 좀 왔었어요. 그러다가 2주 지나면서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기억이 아니라 느끼는 거다. 기억이 아니라 느끼는 거다. 그 순간순간 내가 감사하다고 느끼면 저녁에 가면 진짜 쓸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런 감사한 상황이 딱 보이면 메모를 하시나요? 아니면 메모하지 않고 느끼죠. 그냥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밤에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라는 거는 느끼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느끼면 기억도 잘 나고 행복해요. 그 순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썼던 걸 보시면 지금에 쓰는 감사일기랑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좀 진일보가 됐겠죠. 그때는 약간 좀 의지랑 그런 좀 이렇게 의무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감정에 거의. 그래서 제가 2주 후부터 이제 그런 느낌, 반성이 돌아와서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감사일기를 편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샘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거를 뭐 나중에 주셔도 되고 혹시나 뭐 이렇게 문구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이거는. 예. 예. 지금 이 순간 네.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예, 지금 이거 즉흥적인.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오래 쓰면서 감사일기가 저의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뭐 주변 사람도 많이 쓰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참여해 주신 거니까. 예. 그래서 송코치님이 오늘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런 주제로. 그래서 감사일기에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에 초대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송은총 코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따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예. 교수님이 그냥 바로 제가 샘플을 요구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쓰실 내용 진짜 중에 감사하죠. 예, 진짜 감사하죠. 아,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 지금 느낌을 그대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근데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빤히 기억해. 이 사람이 나한테 실혼잘 할 거라는 거 알아요, 제가. 그런데 기다리면서 감사일기를 미리 썼어요, 마음속으로.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미리 감사일기를 네,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네.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결이 돼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 만났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측은 분명히 안 좋은 네. 상황이었는데 네.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내가 쓰니까 진짜 좋은 형태로다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제 화를 낼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는 사후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사전에 써도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일기라는 게 그때 느꼈던 감정을 저녁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가 만약에 사전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분하고 감사할 일을 좀 생각하면서 예. 그 상황을 내가 느낌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났을 때 그게 오히려 감사하게 전환되는 케이스가 예. 그 되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뭐 마음가짐이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예측되는 게 많이 벗어나진 않잖아요, 삶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체험하고 나니까 더욱더 감사일기 확신이. 미리 해도 좋구나. 그러면 실제 미리 작성하시는 경우도 좀, 아니 작성이라기보다도 그런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가 효과를 좀, 보셨으니까. 예.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게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아까 이제 한 2주 정도는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저항적인 부분, 막 불안하고 뭐 답답하고 뭐 이럴 게 있을 때 그럴 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교수님만의 노하우? 네. 그러니까 감사일기를 과연 매일 쓰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 매일 쓰는 게 습관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의무감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아마 좀 힘들 테니 본인이 이게 왜 좋은지, 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마 여기 네, 긴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이 감사일기 영상을 보면서 좀 반성도 하고, 그리고 이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뭔가 저도 의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감사일기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영상을 통해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쓰다가 작년에 좀 바쁠 때 잠깐 좀 쉬다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으면서 저도 좀 감사일기 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감사일기를 꼭 작성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이 회복탄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결국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점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통해서 아까 나온 영상처럼 사전과 사후의 놀라운 힘을 아마 직접 경험하신 걸 이야기해 준 거니까 여러분도 꼭 그 회복탄력성 향상을 해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규칙적인 운동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이야기로 기존의 영상과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영상들이 이 회복탄력성 책 내용과 좀 많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해피 파이어!